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네요. 벌써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6시 함께 여러분들하고 시작하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활짝 한번 시작해 봅시다. 기분 좋게 스마일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날씨도 덥고 무덥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 행복, 즐거움 그걸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많나요? 친구라면 진짜 친구가 있고 또 가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가짜, 이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란 게 뭐예요? 친구란 그 가까운 사이이지 가까이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 가까운 사이지 가까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 어릴 때 옆집에 살았다고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또 같은 반이었다고 해서 또 입사할 때 동기였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릴 때 옆집에 살았으니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으니 입사할 때 동기였으니 우리 친구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친구인 사람하고 친구인 척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진짜 친구는 대화를 하다가 말이 끊겨도 어색하지는 않지만은 이 친구인 척 하는 사람은 이 대화가 끊기면은 좀 어색해가지고 허둥지둥 당합니다. 허둥지둥 당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친구는 여러분이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를 덮어주려 하지만은 친구인 척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실수를 보면서 놀라는 척만 합니다. 놀라는 척만 한다. 안 그렇습니까? 이 덮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하지만은 친구인 척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을 논리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친구인 척하는 사람 이 100명보다 진짜 친구 한 사람이면은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친구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충분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친구를 한번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TV하고 생활가전 사업 등을 담당하는 그 디바이스 경험 부문 산하에 미래기술사무국을 신설합니다. 미래기술사무국. 그래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없는 기술과 제품을 발굴을 해가지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포석으로 분석이 돼요. 삼성은 이날 DX 부문에 직속의 미래기술사무국을 신설하는 그런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어요. 김광태 SR 기술전략팀장이 미래기술사무국장을 겸임을 합니다. 미래기술의 사무국은 세상에 없는 기술과 제품 확보를 위해서 DX 부분에 인공지능 AI 기반의 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을 해요. 또 삼성 리서치 직속으로 이머징 테크팀을 만들어가지고 주요 사업부 직속으로 이머징 테크 그룹도 이제 각각 신설해요. 그래서 미래기술 신기술 개발과 발굴과 제품별 신규 폼팩터 개발 등의 속도를 냅니다.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프로젝트하고 로봇을 결합한 무버블 프로젝트 사업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기획, 개발, 검증 전 단계를 책임지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이렇게 생활가전 사업부는 가전제품 AI를 위한 AI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는 AI 전략 파트를 신설을 하죠. 또 삼성리서치의 차세대 가전연구팀 산하에
스마트홈 AI 랩도 조직도 이제 새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별화된 가전제품과 서비스 관련 그런 선행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이번 조직 개표는 미래 먹거리 발굴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이재용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사당단 오찬 간담회에서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네. 인재와 기술. 그래서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 조직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정비해가지고 신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재와 기술이다. 기술 상당히 중요하죠. 삼성의 가장 큰 먹거리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재와 기술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그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TSMC를 추격 중인 삼성전자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인텔 내부에서는 내년 파운드리 매출이 삼성전자의 그 지난해 파운드리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위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이 외부 고객 물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삼성의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반도체 업계하고 외신에 따르면요. 인텔은 그 이 자사의 3나노죠. 3나노미터급의 공정 기술이 당초 목표로 한 수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기술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데이터 센터용 서버 프로세서인데 그래니트 래피즈하고 시에라 포레스트 양산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1년 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발표한 후발주자인 인텔이 삼성과 TSMC를 위협하는 초격차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업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서 인텔은 지난 6월에 세계 최초로 반도체 소자 뒷면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비아 기술을 테스트 칩에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술은 전력 배선을 연산 장치에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신호 회로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간섭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인텔은 향후 20A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 칩에 파워비아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죠. 또 인텔은 지난 6월에 내부 파운드리 모델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나섰는데 이 독립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운영하면서 투명성과 이제 경쟁력을 높이고요. 외부 고객수도 적극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사업부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시스템 LSI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부를 나눈 방식과 유사하죠.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가 추정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지난해 연매출이 208억 달러더라고요. 208억 달러. 인텔이 내부 물량의 외부 고객수 유치까지 확대를 하면은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 외부 물량 매출은 지난해 기준 7억 6,800만 달러인데 세계 10위권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 인텔이 삼성전자에게 당장의 위협이 되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데 산업연구원의 그 연구원이 그래요. CPU 1인 인텔이 그 내부 물량을 파운드리 실적으로 집계를 한다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뛰어넘어가지고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외부 고객의 물량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력에 기반한 신뢰가 필요한데요. 현재 인텔은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텔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그런 수준이지 이를 제품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 물량 수주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쟁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파운드리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기술 그리고 고객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시간, 기술, 고객의 신뢰. 그래서 현재 인텔은 덩치만 커지고 그 내적으로는 바뀐 게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회의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뭐 인텔이 잘 치고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무시할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가 6위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그 TV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데 이 소니하고 샤프 등 일본 업체들이 추격의 고삐를 바짝 재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 LCD 시장에서 한국이 완성을 거뒀던 양국 간 TV 경쟁이 올레드에서는 제한되는 양상입니다. 샤프는 올레드 TV 신제품 4종 출시를 준비 중인데 샤프 TV 브랜드죠. 아쿠오스 모델로 퀀텀답 올레드하고 그 올레드를 각각 2종씩 선보입니다. 그 4K 구글 TV를 지원하고요. 그 프레임과 그 회전식 스탠드 등을 지원합니다. FS1 라인은 다음 달 16일, FQ1 라인은 오는 5일에 각각 출시를 하네요. QD OLED TV 도정은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채택이 됐는데 OLED TV 도정에는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패널이 적용됐고 또 소니도 QD OLED TV 그리고 OLED TV하고 그 라인업을 각각 구축을 했네요. 55, 65, 77인치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 조사업체 따르니까 일본 시장 내 한국 브랜드 매출 점유율이 지난해 2.6에서 2.8%로 소폭 상승하고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하락을 했어요. 올해 일본 전체 TV 시장에서 OLED TV 매출 비중이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TV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은 LG전자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 삼성하고 LG는 초대형 프리미엄 전략으로 OLED TV 시장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이고 초대형 프리미엄 제품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덜 받고요. 높은 가격으로 수익성 전략이 유리합니다. 옴디아는 올해 전세계 TV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2% 감소하겠지만은 초대형 TV 출하량은 지난해 1221만 대에서 200만 대 이상 늘어난 1479만 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TV 제조사들도 초대형 모델을 앞세워서 일본의 그런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 삼성은 지난달이죠. 98인치형 네오 QLED 8K죠. 이 8K 그 신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로써 삼성은 네오 QLED 8K, 네오 QLED 라인업에서 모두 98인치형 모델을 보유했어요. LG전자도 세계 최초로 무선 OLED죠. TV 97인치형을 선보여가지고 프리미엄 제품 지배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가형 TV는 이미 경쟁 포화 상태로 수익성이 낮아요. 그래서 향후 초대형 프리미엄 제품을 각 사의 전용 OS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도 잘하고 LG전자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의 필수 부품인 HBM하고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함께 공급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기존 공급사인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요. 생산 시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HBM 제조랑 첨단 패키징 그런 역량을 동시에 갖춘 삼성전자를 낙점한 것이라고 분석이 나와요.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제가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하고 GPU용 HBM3하고 첨단 패키징 서비스 기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검증 절차가 끝나는 대로 삼성은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을 합니다. 개별 GPU 칩하고 HBM3를 묶어서 고성능 GPU H100이죠. H100으로 가공하는 첨단 패키징을 담당할 겁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그동안 TSMC의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어요. TSMC는 자사 공정을 통해서 그런 제조한 개별 GPU 칩에 하이닉스 HBM3를 패키징해서 엔비디아의 H100을 생산했는데 하지만 그 최근에 생성형 AI 확산으로 H100 수요가 빠르게 늘어요. 그러다 보니 TSMC가 엔비디아의 주문량을 모두 소화하기는 힘들어진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등 고객사가 GPU가 없어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고 할 정도인데 엔비디아는 HBM3하고 첨단 패키징 역량이 있는 삼성전자로 눈길을 돌리는 거죠. 삼성은 엔비디아와의 거래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등 이 반도체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점은 뭐냐? 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그래서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삼성을 찾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 반도체가 삼성 전면에 등장한 이후에 기술 경쟁력의 촉도는 단일 칩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했는데 삼성하고 인텔하고 TSMC는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D램하고 CPU 그리고 파운드리 영역에서 넘볼 수 없는 입지를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판이 바뀌어요. 그 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대용량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칩을 잘 묶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첨단 패키징이죠. 이 기술이 이제 전면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도 앞으로는 첨단 패키징 경쟁력이 반도체 기업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나오는 거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고성능 D램을 뜻하는 HBM하고 그 연관된 그런 시장을 놓고 삼성하고 인텔하고 TSMC 이렇게 주요 반도체 기업 간 첨단 패키징 기술 투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첨단 패키징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 새겨진 그런 칩을 잘라서 기기에 연결 가능한 상태로 가공하는 일반 패키징을 넘어가지고 이종 반도체를 연결하거나 개별 칩을 높게 쌓아가지고 이런 적층하는 등의 그 최신 공정을 의미해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21년에 374억 달러 규모였던 첨단 패키지 시장이 27년에는 한 65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죠. 이렇게 첨단 패키징의 그 부상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이 AI의 그 확산 관계 시작이 됩니다. 생성형 AI 기술 고도화를 위해선 반도체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을 해가지고 신속히 서비스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용량 데이터 동시 처리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하고 그리고 이 GPU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소통하는 저장 장치인 D램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반도체 기업은 그 나노미터 단위까지 막 선폭을 막 줄여가지고 이 초소형, 저전력, 고성능 칩을 만드는 경쟁을 했어요. 하지만 최신 공정의 선폭이 이제 3나노죠. 이 3나노 이하에 진입을 하면서 칩을 미세화하는 비용이 증가한 데다가 추가적인 기술 개발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첨단 패키징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여러 칩을 쌓고 묶으면은 고성능 칩 하나를 작동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그런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은 D램의 4개, 8개, 12개 등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일반 D램 대비 10배 이상 빠른 HBM을 만들어요. 그래서 HBM하고 GPU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해가지고 데이터의 그 병목 현상을 줄이는 2.5D죠. 2.5D 패키징에 주력을 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HBM, GPU 관련 첨단 패키징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파운드리 업체 TSMC예요.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1년까지 한 10년간 5세대에 걸쳐서 2.5D 패키징인 코어스를 발전했습니다. TSMC가 지난달 25일에는 900억 대만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대만 북부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이제 신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삼성도 첨단 패키징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는데 21년 2.5D 패키징 기술 iCube를 공개했고 작년 말에는 AVP 팀을 신설해요. 내년엔 2분기부터 4개의 HBM을 GPU 등으로 함께 배치한 iCube Per를 이제 양산을 해가지고 3분기에는 8개의 HBM을 배치해서 iCube 8을 이제 양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올 연말기 엔비디아의 3세대죠. 3세대 HBM인 HBM3를 공급을 해가지고 이를 개별 GPU 칩과 패키징하는 iCube 8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인텔도 적극적입니다. 첨단 패키징 설비에만 약 4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피 터지는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이 무더워요. 시원한 물이나 음료 한잔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